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방문 성과와 경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 네덜란드를 함께 다녀오신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덜란드와 1961년 수교한 이후에 첫 국빈 방문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반도체 순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순방은 반도체 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작년에 약 1,300억을 수출해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품목이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순방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MOU 6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첫째, 그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 ASML과 그 삼성전자가 그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둘째로 그 양국 간에 반도체 등 핵심 물품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MOU를 체결하였고요. 또 셋째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 아카데미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반도체 말고도 또 성과를 보면 그 원전등 무탄소 에너지, 그다음에 과학기술, 국방 등의 분야에서 총 합해서 32건의 MOU나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MOU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일단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공동 성명에서 이름 자체가 반도체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통 경제 분야에서 동맹이라는 것은 좀 듣기 어려웠던 단어 같은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순방에서 반도체에 그 MOU가 여러 건 체결됐는데 양국 간의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그 전략적 연대 관계가 완전히 공고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성명에서 반도체 동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됐고요. 이 반도체 동맹이라는 게 의미가 그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정보는 서로 공유함으로써 반도체 초격차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반도체 양국의 산업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이 서로 그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반도체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앞서서도 이제 MOU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삼성과의 SML 본사와의 또 MOU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 SML 본사도 직접 가시기도 하셨는데 보니까 슈퍼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의미 내용도 짚어주시죠. 예. 그 ASML이 사실상 그 반도체 제조 장비를 거의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슈퍼을이죠. 이번 방문에서는 3건의 MOU가 체결되었는데요. 첫째, ASML이 삼성전자하고 같이 그 차세대 반도체 그 기술 개발 그 R&D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조 원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우리 화성 지역에 만들게 되고요. 그 동센터에는 그 ASML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중소부품 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 그 기술 제조 공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 둘째로는 그 핵심 품목, 양국가 간의 핵심 품목에 대한 그 공급망 구축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됐고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그쪽에서 우리 수소 이 EUV 장비, 반도체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수소가 들어가는데 그 수소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기로 해서 그 한 20% 정도가 수소를 전력을 감축할 수 있고 연간 한 165억 정도의 그 재원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ASML을 비롯해서 이제 말씀해 준 것처럼 네덜란드와 함께 초격차, 반도체 초격차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이 의지가 나타나는 MOU였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곳을 세일즈 외교를 하고 다니셨는데 과연 이 세일즈 외교가 우리나라 또 우리 기업, 우리 국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신시장 개척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기업이나 국민에게 뭐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보호 자유무역은 다 사라지고 보호 무역이 지금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각국은 원자재를 무기화하고 있고 미국도 반도체법 이런 거를 제정하면서 자국 중심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해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 정상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방을 하면서 기업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거를 그 정상 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 국가적 차원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뭐 우리 방산 이런 경우에도 정상 외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신임 경제수석의 자리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경제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경제 얘기도 함께 여쭤볼게요. 일단 현재 보면 물가가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조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체감 물가는 아직도 여전히 높고 또 요즘에 슈링크플레이션 이 부분도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가 잘 잡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달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3.3%라서 10월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체감 물가는 높아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부의 그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산품의 경우 같은 그런 거는 네. 이 수입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제품이나 이제 재료, 원재료 이런 거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좀 인하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 가격이 뭐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제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 품목을 공급하고 또 우리 산지하고 직거래 이런 걸도 확대하면서 유통 구조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보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변경하는 그런 거잖아요. 줄이는 거죠. 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제품의 포장지에 용량 변경 내용을 그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원에서 그런 가격 변동이나 용량 변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부분이 될 텐데요. 보면 이제 취업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조업 부분은 또 줄고 있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 실업자 수가 느는 부분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거 고용 한파 아니냐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1월 취업자 수가 27만 7천 명이 늘었고 고용률도 보면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고 실업률도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라서 고용은 뭐 양호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 조금 늘어나면서 그래도 제조업 그 취업자 감소폭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가 증가로 전환된 것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실업자 수가 역대 2위일 정도로 적었습니다. 네. 그 영향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뭐 향후에는 그 부분은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고용 또 전망을 보면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해소되니까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하면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이 취업자 수 증가폭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수출 상황이 좀 좋아지고 하니까 네. 고용률이나 뭐 이런 실업률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회복세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겠느냐. 세계 경제 전망도 아주 밝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그렇게 같이 좋아질 만한 여력은 많지 않다. 즉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좀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년 경제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내년에는 이제 IT 분야 위주로 수출 증가세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금년보다 높을 거로 보입니다. 지난 10월에 이제 발표된 IMF의 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네. 우리나라 성장률을 금년에 1.4%, 내년에 2.2%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내년에 2% 이하로 성장하는데 소위 이제 30, 50 클럽이라 그래서 1인당 GDP 3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 선진국 클럽 중에서는 한 10여 개국 되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2%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성장률이 2%라는 게 높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높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줄고 있어요. 맞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이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나 구조개혁 등을 통해서 잠재 성장을 끌어올려서 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민생 아니겠습니까? 좀 민생 팍팍한 민생이 어떻게 좀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실 때 가장 큰 민생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고물가 고금리로 주민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그 생활 형편이 뭐 좋지도 않아서 뭐 송구스러운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그 시급한 민생 현안은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네. 아직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지난 2년간 그 고물가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이 하여튼 부담도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서 잠깐 나왔던 부분이지만 물가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책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보고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되어서 소관 품목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고요. 또 현장의 그 소통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실무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일각에선 대통령도 한번 국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연말연시에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만한 기회가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께서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민생 이런 부분을 가장 최우선하고 있고 또 소통도 국민들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동대문 상가에서 영세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의 이제 매출 증대 등 이런 거를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또 내년 초에는 이제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런 업무 보고 과정이나 또 다른 다양한 계기 행사에서 그런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함께 다녀오신 대통령실 박준섭 경제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